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부동산 학개론 담당하는 박상호입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는 이제 기본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소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 제가 수업을 하면서 몇 페이지 여기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그래서 한 12주 과정입니다. 12주 과정으로 해서 이제 그 보통의 강의는 이제 뭐 기본 강의, 뭐 심화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본하고 심화하고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모두 같이 이루어지니까 좀 수업이 버거울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제가 좀 조언을 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 강의를 찍었죠. 인문 강의를 찍었단 말이에요. 유인물 갖고 있습니다. 유인물 갖고 이거는 교재가 있긴 있죠. 교재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유인물 수준이에요. 그래서 유인물 가지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반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문 강의라 해서 완전 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가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실어놨어요. 뭐 예컨대 수요 공급, 그다음에 탄력성 많이 힘들어하죠 여기 공부하는 분들. 그다음에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이런 걸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일로 오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제 오늘 뭐 기본 강의 처음이니까 첫날이라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33회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매년 이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이제 그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합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어떻다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공부하면 곤란하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간단히만 하면 자, 보겠습니다. 1차가 이제 23만 8천 이제 779명이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했다고 해서 전부 다 응시하는 건 아니에요. 응시한다는 건 시험장에 오셔가지고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응시한 분은 17만 6천 이제 16명밖에 안 돼요. 여기 응시자예요. 따라서 응시율이 74% 정도 돼요.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면 73명에서 4명만 시험장에 나오셔서 시험 보고 답안지를 내시고 나머지 분들은 안 나오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응시자 대비 합격자가 몇 명 나왔냐면 1차 합격자가 34,74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19.74%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 응시자 대비 이만큼 나왔는데 1차 합격자가 합격률이 19.74%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통계를 내보면 10년 정도 통계를 냈는데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 보면 20%에서 한 25%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합격률이. 그런데 33회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20% 이하로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따라서 뭐 반올림하면 20%가 되는데 대충 시험을 낼 때 20%에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률을. 지금까지 그 경험치기 보면.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의미하는 게 그러면 100명 중에 1차 합격을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명 중에 2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20등 안에 들어야만이 1차 합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한번 봅시다. 자, 2차를 보면, 대상이 이제 14만 9천, 59명이 이제 접수를 했어요. 근데 막상 시험 보신 분은 8만 8천, 378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년 응시율이 그 접수자 대비 응시율이 떨어집니다. 이제 59% 정도 되는데 2차가 더 응시율이 더 떨어져요. 60%가 안 돼요. 그래서 합격자가 이제 얼마 나왔냐면은 응시자 대비 최종 합격자가 이제 27,916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최종 합격자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률은 몇 프로냐면 31.59%예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 뭐 아주 높다는 건 뭐 아니지만 보통 이제 최종 합격률이 보통 몇 퍼센트냐면 한 5% 요 이내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30%가 넘었습니다. 약 32%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2차 합격,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가 좀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공법하고 공시세법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뭐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과락만 면하면 이 데이터가 매려주는 건 뭐냐면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공법이나 또는 공시세법에서 과락을 면하면 중개사법이 평이했기 때문에 합격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 이 27,916명 중에서 도대체 동차 합격자와 그 다음에 2차만 응시한 분들 계시잖아요. 전년도 1차 합격자들. 보면은 요 통계가 나옵니다. 요 통계가. 이 통계가 보통 얼마냐면 17,000명 정도 이렇게 여기 절사를 하게 되면 17,000명 정도가 뭐야? 합격자, 최종 합격자의 17,000명이 그러니까 27,000명 중에서 17,000명이 뭐야? 2차만 보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10,000명이 동차 합격자예요. 그러니까 10,000명만 동차 합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합격자 중에서. 그러면 압도적으로 뭐가 더 많아요? 2차만 보신 분들이 합격률이 높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동차 합격을 하고 싶다. 여기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1차와 2차까지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결국 10,000명 정도 된단 말이죠. 10,000명 정도 되니까 결국 여기에서 대비해 보면 88,378명 중에서 10,000명이면 약 몇 퍼센트냐면은 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는 최종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요? 12등. 100명이 시험 본다 하면 12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여기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 이거를 알고 공부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걸 알고. 그러면 이제 나 1차 합격 하고 싶다. 그러면은 20등 안에 100명 중에서 2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 동차 합격 하고 싶다. 그럼 100명 중에서 12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이 현실이 어떻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뭐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학개론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이거 안 써지죠? 유일하게 법이 아닙니다. 그죠? 유일하게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 또는 원론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학문이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할만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담스럽고 한 과목인데,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은 뭐 아시다시피 이건 뭐 외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 과목은 어떻게 돼요? 어떤 처음에 공부할 때 개념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두 번째 암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따라서 개념 없이 암기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보통 이제 2차 과목은 어떻게 되십니까? 절차법이니까 암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기하고 문풀로 바로 가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여기 학자가 붙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대로 개념 잡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민법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바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네, 진도를 나가는데 자, 저 차례를 좀 볼게요. 기본서 몇 페이지냐면은 좀 차례를 봅시다. 우리 기본서 보면 페이지 10페이지예요.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보면 이 책의 차례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몇 문제 정도 나오는지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부터 아예. 그래서 뭐 시험이 어떻게 되느냐 좀 보시면 차례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차례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매년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여기는 오늘 이제 여기를 배우는데 이 부분이 뭐 문제가 돼서 뭐 저기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평이하고 그다음 오늘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처음 공부하는 분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뭐 민법도 배우고 공법도 배우고 등기지적법 배우면 중개사법 배우면 다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부동산학 개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목의 문제예요. 그 과목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론이 있죠. 파트 2에서 강론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경제론이라고 나올 거예요. 경제론. 이 경제론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과 균형의 이동과 그 다음에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1절 수요, 제2절 공급, 3절 균형의 이동, 4절 탄력성까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수요 공급, 균형의 이동, 탄력성. 그래서 매년 4문제에서 5문제가 꼭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계산 문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산 문제가 매년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오기 때문에 말 문제가 이제 30문제고 계산 문제가 10문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계산기 막 누르고 그럴 거예요. 계산기 가지고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나는 계산 문제 다 찍을 거다. 그러니까 난 안 한다. 라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문제 중에서 이제 3문제에서 4문제만 풀고 왜냐하면 나머지는 풀 시간이 없습니다.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어떻게 돼요? 풀 정도로만 하고 정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론의 챕터 1이었고 강론의 챕터 2 시장론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챕터 3에 보면은 정책론이라고 나옵니다. 정책론. 요 정책론 나오는데 정책론도 매년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특히 이제 금년에는 공법에 관련된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공법과 관련된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진도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투자론이 나오죠. 투자론.
투자론에서도 매년 한 7문제 정도 나옵니다. 계산 문제 포함해서. 많이 나오죠. 압도적으로 여기서. 자, 그 다음에 금융론이 나오죠. 금융론도 매년 계산 문제 포함해서 4문제에서 5문제 나옵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나오는 데죠. 이게 벌써.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넘기시면 챕터 6에서 개발 및 관리론 나오죠. 그래서 개발 및 관리론 나오는데 개발에서 부동산 개발에서 부동산 개발론이라 하죠. 여기서 한 2-3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마케팅 거기 보면은 이제 챕터 6에 지금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그 챕터 6에 거기 보면은 이제 제8절 관리, 제9절 마케팅이 나오거든요. 관리 마케팅.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이 감정평가론이거든요. 감정평가론. 감평이라 하죠. 감정평가론. 여기서 매년 7문제가 정도 나오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이제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공부를 하실 때, 자,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를 잘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 않는데 거기다 용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문 강의하면서 어디요? 요 경제론의 요 관계, 그 다음에 투자론, 그 다음에 금융론, 그 다음에 뭐야? 개발론. 여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입문 강의 보면서 어떻게 돼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게 우리 시험 범위인데, 이제 바로 이제 그 이제 진도 들어가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학이 나오면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학은 도대체 무엇을 연구하는 거냐? 이 부동산학은 도대체 무엇을 연구하는 거냐? 그러면 뭘 연구한다?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럼 바로 여기가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그래서 뭐야? 정책론, 이건 정보활동이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의사결정 분야, 그 다음에 관리 마케팅,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런 건 뭐죠? 의사결정 지원 분야.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경제론 빼고, 총론 빼고, 경제론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죠. 또는 정책활동. 이것들을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고 다양한 부동산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딱 국한시키죠, 이게. 그래서 요만큼이 뭐야? 요만큼이 우리의 뭐야? 시험 범위고 부동산 활동 하면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뭐다?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진도를 나가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은 쭉 가서 어디 보느냐? 18페이지네요. 자, 교재 1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동산학의 의의부터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은 이제 부동산학의 의의 나오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18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 18페이지 보면 부동산학의 정의가 이제 쫙 나옵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장황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장황한 걸 어떻게 다 볼 거냐? 그건 아니죠. 키워드를 잘 봐야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부동산 활동 나오죠? 그 다음에 부동산 현상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과 무엇을 연구한다?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부동산학의 어떤 성격이 나오는데 부동산학은 이제 응용과학이고 종합과학이고 그 다음에 뭐요? 이제 경험과학인데 그건 조금 이따 보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이란 말이 또 나오죠. 부동산 활동 능률화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무슨 과학이래요?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그 다음에 무슨 과학이냐? 사회과학이에요. 하나 더 쓰세요 거기다가. 무슨 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 그 다음에 능률화, 그 다음에 뭐야? 종합과학이고, 그 다음에 응용과학이고, 그 다음에 뭐야? 사회과학이다.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라고 그래요. 결론은. 그러니까 학문의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이제 그 어디 나오냐면 15페이지 또 나오거든요. 15페이지 내용을 좀 볼까요? 15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15페이지 보면 이제 이게 나오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학문적 성격이 나옵니다. 요거는 페이지 이제 19페이지죠.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학문적 성격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과학이에요? 종합과학이고, 그 다음에 뭐야? 응용과학이고, 그 다음에 경험과학이고, 사회과학인데, 그 다음에 뭐 규범과학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종합과학이고, 그 다음에 응용과학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다.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나머지 뭐 경험과학이니 규범과학이니 하는 건 그냥 간단히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요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 부동산학이라는 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정의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 활동은 방금 했고 그다음에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라는 거 좀 이따 볼 거고 능률화란 말이 나와요. 능률화. 능률화라는 게 뭐냐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간단히만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 활동의 의사결정 분야라고 그래요. 의사결정 분야. 좀 이따 나와요. 그럼 이제 조금 보면 뭐야? 부동산 투자, 부동산 뭐야? 개발, 부동산 뭐야? 금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론, 개발론, 금융론 이렇게 배우죠. 자, 요 3자가 부동산 활동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 그럼 전부 다 그 대상은 뭐야?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거죠. 부동산. 부동산이 뭐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자는 공통점이 뭐냐 이거죠. 이 공통점은 부동산이 대상이 되는 거고 전부 다 뭐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 부동산을 개발하는 자, 부동산에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 자.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위험과 수익이에요. 부동산 자산은 위험 자산이에요. 그렇죠? 위험과 수익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만이, 어떻게 투자해야만이, 어떻게 개발을 해야만이, 어떻게 대출을 실행해야만이, 또는 금융 조건을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야만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에서는 뭐를 배울 거냐면 포트폴리오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야? 이 위험이 일정한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냐면 수익은 일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론에서 뭐가 나와요? 분산 투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포트폴리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부동산 학이라는 그 학문이, 이론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론 입장, 개발에서도 역시 위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오느냐?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죠. 시장 위험이라는 게 미분양될 위험. 미분양 위험을 이제 우리가 위험이라 하는데 그 시장 위험이라 하는데 그러면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선분양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선분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분양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익이 떨어지죠.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자, 금융론에서는 뭐죠? 위험이 이제 이자할 위험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자할 위험을 고정금리하에서는 누가 부담해요? 대출자가 부담한단 말이죠. 은행이. 그래서 그것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변동금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은행이 또 부담하는 위험 중에 큰 게 그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LTV, DTI, DSR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담보대출. 요거는 이제 담보 대비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액을 결정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각각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배웠고, 앞으로 배울 거죠.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위험은 줄이고 수익을 늘리고 싶다 이거죠. 각각의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효율성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에서는 아주 효율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이퀄 뭐야?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그럼 그러한 원리와 이론들을 뭐야? 제공해 주는 학문이 부동산 학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요 하나하나를 뭐라고?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하나를 부동산 활동이라 하죠. 뭐라 한다? 부동산 활동이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돼? 연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현상이라는 게 뭐냐? 이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면 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이라는 게 뭐냐? 부동산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건데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부동산 현상이 뭐냐? 이게 부동산 현상이에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자,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에 굉장한 저금리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 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저금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에 예금할 이유가 없죠. 이자 뭐 1% 주니까. 그건 마이너스 이자란 말이에요. 저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은행들이 뭐야? 돈 빌려주는 거, 막 빌려주는 거예요. 왜? 저금리에다 은행도 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 대출을 해줘야 자기네들 돈을 벌 거 아닙니까? 펌프질 해가지고 어떻게 바람 잡는 거 아니에요? 연끌을 하라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한 게 뭐야? 갭 투자라는 게 있죠. 갭 투자. 원래 이거 콩글리시인데 갭 투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투자했죠. 투자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잔뜩 끼었잖아요. 거품이. 그렇죠? 이 자산 가격이 뭐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거품이 잔뜩 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 안 올라요? 오르죠. 이게 부동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격이 오르니까 부동산을 공급하는 자들은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 물량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분양 물량이. 그러니까 계속 분양 물량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지금 어떻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년 이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뻥 터진 게 드디어 뭐가 터졌어요? 미분양이라는 게 터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그 핫한 게 재건축 시장에서 강동구의 둔촌주공이죠. 둔촌주공. 뭐 아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일반 분양 들어갔는데 청약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거죠. 심각한 거죠, 이게. 잘못하면 미분양, 이 청약 환자들이 청약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미분양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또 보니까 금리가 어떻게, 저금리야,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현상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결국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면 부동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럼 이러한 부동산 현상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를 이제 누가 연구하는 거예요? 부동산학에서 다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은 얼추 이해하고 계셔야만이 부동산 시장이 뭐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 가능하겠죠.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부동산 학은 무엇을 연구한다?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블라블라 나와요. 블라블라 나오는데, 이제 부동산 현상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또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거기 근데 뭐가 나오냐? 여기 보세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 여기 밑줄 그시고, 여기다 뭐라 쓰냐면, 복합 개념이라고 쓰세요.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고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오니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 여기 토지 계량물에 대해서 용어입니다. 용어. 막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용어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뭐라 쓰냐면 정착물이라고 쓰세요. 정착물.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정착물이 계량물이라고 해요. 계량물. 여기 계량물. 토지 계량물 또는 계량물, 정착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요 계량물이 뭐다?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보면 뭐 순수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굳이 설명하자면 여기 쫙 나오는데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계량물 나오면 정착물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소지 또는 원지, 소지라는 게 있죠. 그 소지라는 게 뭐냐면 이제 택지 또는 대지의 원료예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그러니까 이 소지 상태에서는 뭐 예를 들어 전답, 임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여기선 건축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몰투와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우리가 기반 시설을 설치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공법 시간에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배우냐면 공법 시간에 국토계획법에 보면 기반 시설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기반 시설이 나오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기반 시설이라고 배워요. 그럼 이 기반 시설을 소지에다 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 하느냐? 택지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요. 조성 사업. 그럼 택지 조성 사업인데, 자, 이제 택지 조성 사업 펼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다 돈이잖아요. 기반 시설이 뭐예요? 다 돈입니다. 돈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하면 뭐가 돼요? 이 상태는 이제 소지예요, 택지예요? 택지가 되겠죠. 택지. 그렇죠? 그러면 요 자본을 뭐라 그래요? 계량물이라고 해요. 그걸. 자본 또는 계량물. 자, 그래서 소지에다가 자본을 투하해서 어떻게 돼요? 택지로 만들었죠. 요 자본을 계량물이라 하고. 그럼 이 택지가 되면 여기 건축물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 건축물 올라가겠죠. 그렇죠? 건축물 올라가는데 이것도 뭐예요? 계량물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토지 이외의 인공의 힘, 순수한 토지 이외의 인공의 힘이 가미됐다. 그럼 전부 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량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기반 시설이 됐든 여기 건축물이 됐든 전부 다 우리는 계량물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소지가 뭐 순수한 토지가 되겠죠. 뭐 요 정도 요만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계량물 하면 정착물, 건축물 이 정도 생각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가면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페이지가 19페이지죠. 자, 이제 부동산학은 이제 뭐라고 학문의 분류예요. 그러니까 뭐 학문이 이제 다양한 학문이 있는데 일단 종합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융합이라뇨. 종합이나 융합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짬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 다 학문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 융합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이 결합이 돼서 이제 학문을 발전시키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무슨 과학이라 한다? 종합과학이다. 그래서 블라블라 주변 학문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양한 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그냥 종합과학이다. 다양한 학문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 정도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과학이라는 게 우리는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 응용과학인데, 자, 그러면 응용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응용하겠다 이겁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응용하겠다. 무엇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용한다 이거예요. 그 이론과 원리들을 문제 해결에 응용한다. 그래서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응용과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심각한 게 유용과 수익이잖아요. 그 유용과 수익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미분양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론과 원리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응용과학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반대말이 있어요. 반대말. 반대말이 뭐냐면 응용과학의 반대말이 뭐야? 순수과학이에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다. 그럼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과학의 대명사가 뭐냐면 요거의 대명사가 순수과학이죠. 수가 들어가죠. 여러분 수학이에요. 수학. 수학, 종교, 철학 등 이런 걸 우리가 순수과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순수과학이 아니죠. 우리는 무슨 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부동산학 전부 다 응용과학이에요. 순수과학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순수과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사회과학이라 나왔는데 사회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인간에다 동그라미 그리시고 여기 사회과학이에요. 자, 학문은 간단히 할게요. 인간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의 법칙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물리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 자연과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의 행태를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과학이라고 그래요? 사회과학이라 하죠. 그래서 경영학이든 뭐 경영학이든 뭐 경제학이든 무역이든 또는 부동산학이든 전부 다 인간의 행태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투자자, 부동산 개발업자, 대출자, 중개업자, 부동산 관리업자, 연구하자, 감정평가업자 전부 다 인간이죠. 그래서 무슨 과학이라 한다? 사회과학이라 한다. 그러면 이 사회과학의 반대말이 있어요. 이 사회과학의 반대말이 뭐냐? 이 사회과학의 반대말이 바로 자연과학이에요. 아까 방금 설명했죠? 자연과학.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학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뭐 중요 기출 문제 나오는데 뭐 이거는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 해설도 있고 그러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렵지 않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느냐?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는 게 있다면 이게 복합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좀 밑줄을 좀 그으세요. 몇 페이지냐면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몇 페이지야? 20페이지, 20페이지네요. 페이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쭉 나오면서 복합적 개념으로 이게 나오죠? 복합 개념 딱 나오죠. 복합 개념 나오고 무용적 측면과 유용적 측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무용적 측면은 법률적, 경제적,
그 다음에 유형적 측면은 뭐야? 기술적. 이렇게 나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무형에 동그라미 그리고, 그 다음에 유형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자,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나오죠, 또. 복합 개념 나오죠? 나오면서, 기술적, 유형적 측면은 뭐야? 기술적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 법률적은 뭐야? 무형적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하나 설명하면, 자,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인다. 그 다음 무형이라는 건 없을 무자예요. 형태가 없다.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경제나 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적 유형이 뭐가 있냐면, 자, 자연과 물리나 같은 말입니다. 물리적, 자연적 같은 말이에요. 물리적, 자연적, 공학적.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학이라는 게 뭐냐면 시공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공 상태. 이 건물이 있으면 시공 상태가 잘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적 건물이냐, 아니면 뭐야 조족식이냐, 벽돌로 쌓느냐, 아니면 이제 판넬이냐, 판넬.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판넬이죠. 그게 건축비가 싸거든요. 판넬이냐,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공학이라는 거고. 그다음 자연이나 물리나 같은 매 한 가지예요. 뭐 얘 부지의 모양이 이걸 지형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데 지형. 부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부지의 모양이 땅값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러분. 모양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이게 남향이냐 북향이냐 이렇게. 그 다음에 일조는 확보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연적, 물리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눈에 보이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기술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술적. 기술적이라는 거 다 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법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그러면 이제 복합 개념이라는 게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는 뭐야? 이제 기술적. 그 다음에 뭐요? 기술적이라는 건 뭐죠? 공학, 자연, 물리 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3대 측면 또는 뭐라 그래요? 복합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한단 말이죠. 그런 부동산 활동에 이제 뭐 투자도 있고 뭐 개발도 있고 근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중개 정도 생각하시면 중개. 중개도 부동산 활동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복합 개념이라는 건데 우리가 응용한단 말이죠, 이거를. 자, 여러분이 이제 뭐 개공이나 배우셨겠죠? 뭐 개공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뭐요? 의뢰인이 손님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한단 말이죠. 이걸 의뢰를 하게 되면 뭐야? 매물을 확보했다라고 해요, 보통. 그러면 바로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분석을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을 분석하느냐? 바로 가서 이제 이 기술적 이것부터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누수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주택인 경우라면 단독주택 설명할게.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누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중요하죠. 이 누수 있으면 골치 아픈 거죠, 이게.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공 상태 어떠냐? 이게 난방은 어떠냐? 난방. 요즘 겨울에 난방 중요하죠. 이 도스케이스냐? 아니면은 뭐 개별 난방이냐?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고 어떻게 중개합니까? 만약에 그 매수인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작성해야 되는데 책임져야 돼요. 중개업자가. 만약에 위에 뭐 누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난방이 잘못 썩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 쓴 줄 알았더니 개별 난방이더라. 이걸 잘못 썼단 말이에요. 잘못 설명했단 말이죠.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 들어옵니다. 뭐 여러분이 중개사법 시간에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석을 한단 말이죠. 이거 눈에 다 보이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술적. 그 다음에 이게 남향이냐 북향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예, 그 다음에 도로와의 관계는 어떠냐? 그래서 주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주차 이게 중요하죠. 이게 주차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진단 말이에요. 보고 있죠. 기술적. 그 다음에 또 뭘 봐요? 당연히 공부를 분석해야 된다. 공부. 그러면 단독주택이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건축물 대장부터 본단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 보고 이거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지 면적이 어떻고 연면적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어떠냐 이런 걸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 준공됐느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등기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부 보고 수익권 이전이 어떻게 돼 있느냐 또는 뭐야 근저당은 설정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 법률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다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돼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이 공부를 하여 공적인 장부 이걸 분석할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시법 배우는 거 여러분. 그래서 등기 그다음 지적 이런 거 모르고 이거 어떻게 분석합니까? 뭐 이거는 이제 뭐 현장 나가서 배우는 거고. 자 그다음에 경제적 이거죠.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매물 A가 있고 B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A와 B를 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같다 이거죠. 가격이 같으면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월한 게 있을 거라고. 이런 게 그게 바로 이제 뭐요? 가격 또는 뭐야? 임대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 가격 또는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우수한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이제 중개업자가 절대 내놓지 않죠. 왜요? 이거는 좋은 매물이기 때문에 바로 세입자 붙일 수 있고 바로 어떻게 돼요? 매수인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매물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매물들은 뭐야? 딱 쥐고 있죠. 그러면 이게 A, B 중에 어느 게 좋은 물건이냐 이거죠. 분석을 쭉 해요. 분석을 해서 하나 선택을 한 A다. 그럼 상대적으로 A가 어떻게 돼요? 가격이라든가 임대료 측면에서 더 우월한 물건이다. 그럼 이건 붙잡고 있어야죠. 이거를 이제 가지고 흥정을 해야 중개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건 아니더라 이거죠.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돈이 안 된다 한마디로. 경제라는 건 돈이거든요. 돈이 안 된다. 백날 내놔봤다 팔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 팔리지 않는 매물을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무의미한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럴 거냐? 이걸 뭐라고 할 거냐? 이걸 뭐라 한다? 여기 와갖고 복합 개념이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또는 투자하고 개발할 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복합 개념의 논리로 매물을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물건을.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표현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거기 보면 이제 이거하고 또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금방 나올 거예요. 조금 있다가 쓰지는 마시고 그냥 보세요. 쓰지는 마시고 좀 있으면 나와요. 요거 말고 이제 헷갈리는데 여기다 써야 되겠다. 여기다가 어디다 쓰시냐면은 이제 여기 20페이지에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 20페이지에다가 여기 여러분 기본서 그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밑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렇죠? 빈칸에다 좀 쓰세요. 지금 뭐야? 복합 개념이라고 돼 있죠? 좀 있으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제 금방.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미리 쓰세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이 개념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문제 풀 때. 굉장히 조심하세요. 이거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별개의 말이에요. 별개. 예, 그래서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은 아직 안 되니까 복합 개념은 이거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복합 부동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다가구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가구.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복합 부동산이라는 건. 감정평가상의 용어고, 다가구 주택을 이제 보통 감정평가할 때는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두 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자, 해서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자, 어디 보느냐? 자, 이제 부동산학의 이념이 나오네요. 자, 이념이 나오는데 부동산학의 이념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걸 꼭 외워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거기 보면 일반적 이념에 보면 효율성과 형평성 요 두 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편안하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 이념이 뭐냐면 효율성과 형평성 있죠. 밑줄을 좀 그으세요. 이건 중요하다기보다도 알고 가야 되겠죠. 효율성, 그다음에 뭐야? 형평성. 뭐라고요? 효율성과 뭐야? 형평성이다. 밑줄 좀 그으세요. 그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야. 이제 결국 옆에다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학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학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학문을 만들었는데 이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게 목적은 1번은 뭐야?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라는 건 이제 구구절절 나왔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은 효율성 하면은 위험과 수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험과 수익. 예, 그래서 효율성 하면 뭐야? 위험과 그다음에 수익이다. 일단 어차피 부동산 상품 위험 자산이란 말이에요. 부동산 자산은. 그래서 위험과 수익인데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늘릴까?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까? 그러면 이것을 달성했을 때 우리가 효율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최유효 이용이에요. 밑줄 그으세요. 최유효 이용이라고. 따라서 이 최유효 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어진 부동산에 대해서 이 자산에 대해서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 하나의 방법. 하나의 방법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래요. 최유효 이용. 그러면 결국 이건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효율성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평성 나오는데 형평성은 요 분배다 이렇게 동그라미 있어요. 뭐라고요? 분배. 이건 분배와 관련된 거예요. 분배와. 그래서 그냥 결론이 이겁니다. 부동산학은 일단 중요한 건 뭐야? 효율성이 제일 중요해요. 효율성이 중요한데,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부동산 상품은, 필수제이면서도 공공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도 중요하다? 형평성도 중요해요. 형평성도.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중요해요. 결론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해요. 당연히. 시장에서는 형평성은 달성될 수가 없어요. 공평한 분배는 이게 형평성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공평한 분배라는 건데 공평한 분배가 달성될 수는 없죠. 없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형평성은 시장에서는 달성되지 않아요. 달성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누가 나서느냐? 정부가 나서는 거예요. 정부가. 요거는 정부가 나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하죠. 근데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형평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정도 이렇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1교시인데 수업을 좀 더 했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업은 이제 45분 내외로 이렇게 끝나는데 오늘 아까 처음에 이것저것 소개하느라고 조금 한 10분 정도 더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